여러분 안녕하세요. 생명과학을 읽어주는 남자 엽티입니다. 자, 오늘은 온라인 6번째 시간으로 생물의 분류체계에 대해서 선생님과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교과서는 158쪽, 159쪽, 그리고 162쪽까지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얘들아, 이제 우리 오늘 분류체계를 할 건데, 그럼 가장 먼저 뭘부터 알아봐야 될까? 분류를 알아봐야 되겠죠. 자, 얘들아, 분류가 뭐예요? 근데 다른 거 없죠. 분류한다라고 하면 어떤 거야? 비슷한 것들끼리 모아놓는다라는 의미가 분류잖아요. 똑같아요. 생물의 분류도 비슷한 특징들을 가진 것들끼리 모아놓는 걸 우리는 분류라고 해요. 그럼 생물은 왜 분류를 할까요? 왜 분류할까? 얘들아, 여러분들 물건을 분류하고 나면은 어떤 좋은 점이 있죠? 그쵸, 내가 쉽게 찾아볼 수 있기도 하고 또 어떤 장점이 있어? 좀 더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똑같아요. 얘도 생물 분류하는 이유는요, 체계적으로 연구하고자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럼 체계적으로 연구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우리가 물건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면 쉽게 찾을 수 있는 게 장점이라고 하면, 생물은 체계적으로 분류해서 정리하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라고 하면 이걸 알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사람하고 대체 가까운 아이는 누구지? 사람과 비슷한 이 아이들의 공통 조상은 누구지? 이러한 걸 찾고자 하는 게 생물 분류의 목적입니다. 자, 그러면 책을 보면서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생물 분류와 개통수입니다. 자, 생물의 분류는 무엇이다? 공통된 특징을 바탕으로 생물을 여러 무리로 나누는 것을 우리는 분류라고 하고요. 자, 그럼 이렇게 체계적으로 분류해서 얻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왜 하느냐라고 하면, 생물 간의 개통수를 밝히기 위해서예요. 밝히기 위해서다. 자, 개통수 우리 좀 이따 배울 건데 조금 더 얘를 풀어 쓰자면 유연관계라는 말을 써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잘 모르겠죠? 그럼 뭐냐면 쌤 좀 전에 얘기했잖아. 사람하고 가까운 관계에 있는 아이는 누구일까? 이거를 유연관계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어떤 종과 가까운 관계를 우리는 유연관계라고 해요. 그리고 이런 유연관계들을 파악을 하면은 무엇을 찾을 수 있다? 그렇지. 공통조상을 찾을 수 있다라는. 그래서 이러한 연구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생물을 분류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생물 하나 대봅시다. 누구예요? 그렇죠. 사람입니다. 자, 그럼 얘들아, 사람하고 쌤이 유사한 특징을 가진 아이들 쌤이 얘기를 해볼게요. 이 아이들하고 사람하고 어떤 특징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공통된 특징으로 묶을 겁니다. 사람, 고양이, 개, 소, 돼지, 원숭이, 침팬지, 요 정도예요. 자, 이 아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쌤이 요걸로 묶었다니까, 분류를 했어요. 그럼 이 아이들의 공통점이 있겠지. 뭐예요? 그렇죠. 새끼를 낳는다라는 거. 두 번째는 젖을 먹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끼를 낳아서 젖을 먹인다라는 게 공통적인 특징이에요. 그래서 그럼 얘네는 뭐야? 얘들아,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얘네들을 쌤이 좀 전에 얘기했던 이 아이들을 하나로 묶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렇게 묶어서 우리는 이 아이들을 뭐라고 하는, 이 묶은 그룹을 뭐라고 불러요? 그렇죠. 포유류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처럼 포유류처럼 이 생물을 공통적 특징으로 분류시켜서 하나로 묶은 그 그룹, 그 단위, 그 집단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걔를 우리는 분류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생물을 분류한 무리를 우리는 분류군이라고 한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서 그러면 이렇게 생물을 분류를 해야 되죠. 분류를 할 거예요. 분류군을 가지고 우리는 분류를 할 겁니다. 분류를 하면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있어야 되겠죠. 생각해봐. 우리가 어떤 물건을 정리할 때도 제일 작은 것부터 정리를 해 나가야지만 체계적으로 정리가 되는 거 아니에요? 똑같아요. 생물도 제일 작은 단위부터 정리를 해야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 생물을 분류하는 데서 가장 작은 단위가 무엇이냐? 하나의 개체이냐? 아니에요. 하나의 개체를 하기에는 얘들아, 그럼 우리 지금 대한민국 인구 5천만을 다 하나하나 다 개개인으로 분류해야 되는데 그건 너무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렇게 못하고 어떻게 한다? 얘네를 조금 올려서 어떤 단위로 하냐면 종이라는 단위로 합니다.
그래서 종이라고 하는 단위가 뭐냐면 분류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분류군이에요. 가장 기본이 되는 분류군이 종입니다. 즉 집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을 막 모아놓은 그 사람 집단이 우리는 분류군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종을 어떻게 정의를 할 수 있느냐 뒤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정의하는 종은요, 다른 종과 생식적으로 격리된 자연 집단이면서 같은 종의 개체 사이에서는 생식 능력이 있는 자손이 태어난다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정의를 우리는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이 정의를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얘를 우리는 생물학적 종의 정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종의 정리를 다양하게 할 수 있겠지만 오늘날 우리가 생물학적 종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게, 얘들아. 자, 다른 종과 생식적으로 격리가 되어 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생식적으로 격리되어 있다. 그러니까 생식이 된다라는 걸까, 안 된다라는 걸까? 그쵸,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A와 B가 다른 종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다른 종이라면 얘들아, 이 A와 B 사이에서는 생식이 돼, 안 돼?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안 생기냐면 자손이 형성되지 않습니다. 이해돼요? 그럼 역으로 얘기하면 무슨 말이에요, 얘들아? A와 B가 같은 종인지 다른 종인지 모르겠어. 근데 얘네들 둘 사이에서 자손이 태어나지 않아. 그렇다는 말은 A와 B는 같은 종이다, 다른 종이다? 그렇지, 다른 종이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만 맞아 떨어지면 너무 좋겠는데 이러한 경우도 있네요. 여러분들 들어는 보셨나요? 라이거 또는 이게 맞나 모르겠다. 타이온? 타이온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타이온은 잘 모르겠어요, 얘들아. 요거는 쌤 조금 자신이 없어. 요거 살짝 날리고요. 라이거가 얘들아 뭔지 아세요? 라이거. 라이언 플러스 타이언인가? 모르겠다. 하여튼 타이거예요. 사자. 모르진 않겠지. 호랑이. 사이에서 자식이 나온 게 뭐냐면 라이거예요. 그럼 얘들아 생각해봐. 사자, 호랑이 같은 종이에요, 얘들아. 사자랑 호랑이는 같을까? 같다고 생각하면 손 들어봐요, 지금. 들면 안 돼, 빨리 내려. 달라요. 다른 종이에요. 우리는 안 배웠지만 느낌적으로 다르잖아, 그치? 근데 이 사이에서 뭐가 태어났어? 자손이 태어났네. 자손이 태어났어요. 그러면 이게 맞았더라면서 쌤, 종이 다르면 자손이 태어나지 않는다면서요. 근데 태어났잖아요. 그럼 얘네도 같은 종 아니에요?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포인트는 하나 더 있어요. 자, 그 다음 거 볼게. 같은 종 개체 사이에서 자손이 태어났는데 그 자손은 어떤 자손이어야 돼? 그렇지, 생식 능력이 있는 자손이어야 돼. 그러니까 같은 종에서 태어난 자손은 걔도 또 다른 자손을 낳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건데 이 라이거는요, 생식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손이 태어났는데 생식 능력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사자, 호랑이는 같은 종이다, 다른 종이다? 다른 종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우리가 생물학적 종은 생식적으로 격리가 되어 있는 집단이고요. 또 같은 종 사이에서 생긴 자손은 생식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게 생물학적 종의 정의입니다. 그럼 우리가 생물학적 종으로서 같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는 뭐다? 첫 번째, 두 개체 사이에서 자손이 태어나지 않는다. 자손이 생기지 않는다 하면 서로 다른 종. 또는 두 개체 사이에서 자손이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 둘 사이에서 생식 능력이 없는 자손이 태어났다. 그러면 다른 종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겠나요? 자, 그러면 이렇게 종을 우리는 구분만 하면 안 되잖아요. 이 종의 이름을 붙여야 돼요. 근데 쌤이 얘기하잖아. 사자하고 얘들아, 호랑이는 우리나라에서 알아들어요. 라이언과 타이거는 외국 나가면 알아들어요. 그런데 그러면 어떤 학회장에서 모였어. 수십 개국에서 모였습니다. 사자와 호랑이를 얘기하고 싶어요. 다 지네 말로 해요. 그럼 의사소통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공용된 언어를 만듭니다. 즉 학회에서 이 분류 학회에서 정하자. 공식적으로 정하자. 공식 이름을 정하자라고 해서 만든 이름이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학명이라고 해요. 그래서 공식 이름입니다. 공식 이름을 우리가 학명이라고 하는데 이 학명은 사용한 언어와 상관없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종의 이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류학자라면 또는 생물학자라면은 이 종을 얘기했을 때, 이 종의 학명을 얘기했을 때 그 종을 다 알아듣는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학명을 누가 제시를 했느냐? 식물학자 린네라는 사람이 먼저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이 린네가 분류학의 아버지예요. 지금 현재 생물의 분류 체계의 가장 기본 틀을 만든 사람이 린네라고 하는 아저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린네가 제시를 했고요. 제시한 방법은 이명법입니다. 이명법. 숫자 2예요. 이름을 두 가지로 쓴다라는 거지. 두 가지 구성된 이름으로 쓴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이명법으로 만들어집니다. 자, 그럼 이명법은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 속명이라는 아이와 종소명, 두 가지 이명이지, 두 가지 이름, 속명과 종소명으로 구성이 되고요. 종소명 뒤에는 명명자의 이름을 쓰고요. 속명과 종소명은 이탈릭체로 쓰거나 밑줄을 그어 표시하고요. 속명의 첫 글자는 대문자고요. 종소명의 첫 글자는 소문자로 표기합니다. 그리고 명명자는 생략할 수 있대요. 다 알아들으셨죠? 넘어가도 되겠죠?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욕할 것 같아서 선생님이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밑에 나와 있는 자료에다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먼저 학명은 이명법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름 속명과 종소명이잖아요. 얘들아, 이명이니까 속명과 종소명은 꼭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명명자는 필요하다 안 하다? 꼭 필요하진 않아요. 그래서 뭐 할 수 있다? 얘는 그렇지. 가로친 걸로 봐서 뭐 할 수 있다? 생략 가능하다. 그다는 게 특징입니다. 명명자. 명명자는 얘들아 뭐냐면 이름을 붙인 사람을 말해요. 이 학명을 붙인 사람을 우리는 처음으로 얘기한 사람 우리는 명명자라고 해요. 그 사람의 이름 또는 별칭을 써줍니다. 자, 여기서 요거는 생략이 가능하고 속명과 종소명이 꼭 필요하고요. 자, 속명과 종소명 중에서 속명의 첫 글자는 반드시 무엇이어야 한다? 속명의 첫 글자는 대문자여야 한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속명의 첫 글자는 대문자여야 한다. 그래서 얘들아 보세요. 사람, 호모사피엔스죠. 호모사피엔스가 얘들아 우리가 사람의 학명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H를 대문자 썼고요. 구상나무 ABS 코리아나라고 돼 있죠. ABS 코리아나라고 해서 A를 대문자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대문자로 쓴다라는 거. 그 종소명의 첫 글자는 뭐예요, 얘들아? 소문자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자, 두 번째 특징은 속명과 종소. 얘들아 볼래요? 어때요? 모양이 조금 살짝 기울어졌죠, 그쵸?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해요? 네, 이탈릭체라고 합니다. 속명과 종소명은요 모두 이탈릭체로 써야 돼요. 너무 지저분하게 정리했다. 다시. 자, 속명에 해당하는 거 대문자로 첫 글자, 소문자. 이게 다르다라는 거. 시작 대문자, 소문자라는 거고요. 공통된 건 뭐다? 둘 다 그렇지 이탈릭체다. 기울여 쓴다라는 거. 또는 이 밑줄을 그어서 표시하기도 합니다. 다른 단어로 구분되게 밑줄을 표시한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 공통점은 여기 표시 안 되는데 뭐냐면 얘들아 호모사피엔스나 ABS 코리아나 같은 경우는 영어식 표현 같진 않죠. 그래서 이때 그 린네라는 사람이 살던 그 나라, 그리고 지금은 영어가 매우 얘들아 공용어지만 중세시대 과거만 하더라도요 그 영어보다는 어떤 언어 라틴어가 되게 공식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라틴어로 쓰는 게 원칙입니다. 지금도 그래요, 얘들아. 그래서 근데 라틴어를 잘 안 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라틴어를 쓰거나 또는 라틴어처럼 보이게 해야 돼요. 라틴어화로 해야 됩니다. 라틴어화 시킨 표현을 사용한다라는 게 공통점이 되겠습니다. 자, 명명자에서도 한 가지 더 얘기를 할게요. 생략 가능하고 이름을 붙인 사람이고요. 생략이 가능하다라는 것도 있지만 얘네 쓴 작성 방법도 얘들아 뭐냐면 첫 글자 대문자여야 됩니다.
그리고 이탈릭체로 쓰지 않습니다. 정자로 씁니다. 또박또박. 요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겠나요? 자, 분류의 가장 기본이 되는 분류군인 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분류는 어떻게 단계적으로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즉 가장 기본이 되는 단위인 종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럼 종에서부터 조금 더 넓은 분류군, 조금 더 넓은 분류군, 조금 더 넓은 분류군으로 이제 이루어질 거예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단계별, 즉 계층적 특징을 가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생물 분류도 계층적 특징을 가집니다. 그래서 뭐냐면 좁은 범위에서 잡아봐 얘들아. 좁은 범위에서 분류군을 형성하는 아이들은 가까운 공통 조상을 공유해요. 반대로 좀 더 넓은 범위에서 분류군을 형성하게 되면 아무래도 얘들아 좀 뭐예요? 좀 더 범위가 프리하잖아. 그러니까 좀 더 다양한 아이들이 들어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좀 더 공통 조상은 더 멀게 됩니다. 그러니까 먼 공통 조상을 공유하게 되죠. 그러니까 얘들아 그럼 생각해보면 이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가장 좀 더 과거로 돌아가고 원시로 돌아가면은 그때 생명체 종류는 좀 적었겠죠. 근데 그런 어떤 A라는 생명체, B라는 생명체, C라는 생명체, A, B, C 세 가지만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A에서도 A1, A2, A3, 뭐 B에서도 B1, B2, B3 이렇게 조금 더 구분이 됐을 거고요. 또 A1에서도 또 AA1, 뭐 AA2, AA3 이게 더 조금씩 뭐해 왔을까 얘들아? 변화하면서 진화해 왔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단위가 그러니까 좁은 범위에서 분류군을 형성을 하면 막 공통된 특징이 막 많아야 돼. 너무만 많아야 돼. 그렇게 해서 좀 세세하게 분류를 하면은 가장 가까운 공통 조상들을 공유하고 있을 거고요. 좀 큰 범위에서 큼직큼직하게 좀 우리가 묶어버리면 먼 공통 조상을 공유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좁은 범위에서 넓은 범위로 가면서 우리는 좀 더 단계를 넓혀봤는데 가장 아까 좁은 게 어디였어요? 종이었죠. 종, 보다 위가 속, 그 다음에 과, 목, 강, 문, 개, 역, 총 8단계의 분류 단계가 있습니다. 8개의 분류 단계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종, 속, 과목, 광문계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종, 속, 과목, 광문계, 역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계층적인 분류를 통해서 우리는 공통조상을 파악을 하는데 그럼 이때 이 분류는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얘들아. 어떤 근거를 하냐면 생물이 지나온 역사인 유연관계에 기초한다. 가까운 특징들, 유사 특징들을 바탕으로 공통조상을 찾고 가까운 관계를 찾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했을 때 조금 더 우리가 쉽게 눈으로 보면 좋잖아요 얘들아. 단순히 표로 보는 것보다 우리는 그래프로 보는 것이 편하듯이 이 유연관계를 정리한 표로 보는 것보다는 얘를 그림으로 나타내는 게 편한데 그걸 우리는 뭐라면 개통수라고 해요. 그럼 개통수는 어떻게 작성하느냐? 공통조상에서 유래한 공통된 특징을 이용해서 작성을 해요. 그래서 개통수를 그리면 우리는 조금 더 생물 사이의 유연관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개통수 밑에 바로 그림이 있습니다. 이 아이예요. 자, 이 아이가 됩니다. 자, 그럼 개통수 얘들아 먼저 한번 다시 볼게요. 그럼 개통수를 정리하면 개통수가 쌤 뭐예요? 그림으로 나타낸 거예요. 뭐 어떤 그림으로? 나뭇가지 모양으로 나타낸 그림입니다. 무엇을? 생물이 진화해온 역사를 나뭇가지 모양으로 나타낸 걸 우리는 개통수라고 해요. 그래서 요 밑에 있는 요 그림이 개통수가 됩니다. 자, 그럼 개통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얘들아, 이 가지예요. 지금 얘들아 봐봐. 여기 가지처럼 이렇게 뻗어나가고 있잖아. 이게 가지처럼 뻗어나가고 있다고 해서 이제 개통수라고 해요. 나뭇가지 모양으로. 자, 그럼 개통수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쌤이 바로 위의 내용을 그림으로 정리할게요. 자, 여기 가지의 끝부분입니다. 쌤이 표시하는 부분 얘들아 보세요. 자, 여기 가지의 끝부분이에요. 끝부분이에요. 그럼 이 가지의 끝부분에 있는 이 아이들. 이 하늘색 성광펜을 묶인 이 아이들은 무엇이냐면 현재 존재하는 종입니다. 시간 마음에 안 드네요. 현재 존재하는 종들은 이렇게 가지의 끝부분에 나타납니다. 같은 경우에 가지 이렇게 끝부분에 나타내는 거고요. 이 개통수 가장 아랫부분, 나뭇가지 모양이니까 제일 아래는 뭐야? 뿌리라고 보시면 되겠죠. 아랫부분으로 갈수록 아래쪽으로 갈수록 뭐가 되냐면 공통조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기본의 공통조상은 제일 끝에 있겠죠.
이해되시겠나요? 그래서 아래쪽에는 공통조상을 표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봐봐 얘들아. 침팬지와 사람 사이에서도 여기 아래쪽에 뭐가 있어요? 아랫부분 있잖아. 그럼 여기도 뭐예요? 이 부분은 뭐야? 침팬지와 그렇지 사람의 공통조상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침팬지 사람뿐만 아니라 고릴라까지 묶었을 때 여기 밑에 있는 이 부분 있잖아. 이때 공통조상은 누구다? 침팬지와 고릴라와 사람의 공통조상이 된다라는 겁니다. 되겠어요? 그럼 조금 더 좁은 범위는 어디예요? 그렇죠. 위쪽 침팬지와 사람 쪽이 좀 더 좁은 범위 그리고 가까운 공통조상이 되겠고요. 그 밑에 있는 그러니까 여기를 A라고 하면 이 A가 좀 더 가까운 공통조상이고 B가 좀 더 먼 공통조상이 되겠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얘들아 또 하나 볼 거는 여기서 이제 갈라지는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갈라지는 부분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 여기는 분기점이라고 해요. 분기. 분 나눠진다라는 뜻이거든요. 분기점이라고 하고 이 분기점을 의미하는 거는 뭐냐면 한 조상에서 두 계통이 나누어져 진화하였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B라는 공통조상에서는 고릴라와 침팬지와 사람의 공통조상으로 나누어져서 진화를 한 거고요. 또 그 A로부터는 침팬지와 사람으로 나누어져서 진화했다라는 의미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뭐라면 분기점은요, 얘들아 무엇을 의미하느냐? 즉 이걸 세 글자로 줄면은 얘들아 종이 분화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종 분화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분기점 가까운 분기점을 공유할수록 어떻다? 종 사이의 유형관계가 가깝다라는 내용. 그래서 계통수에서는 가까운 분기점을 공유할수록 종 사이 유형관계가 가깝다라고 볼 수 있다. 그럼 요거를 이제 확인해봐야 되겠죠. 어떻게? 자, 사람을 얘들아 기준으로 보자. 그럼 사람은 유형관계가 가까운 종이 침팬지예요? 고릴라예요? 그렇지, 고릴라죠. 왜? 가까운 분기점이 어디야 얘들아? 여기잖아 지금. 쌤이 초록색 별표한 데 아니에요? 여기잖아요. 그럼 이거를 공유하고 있는 아이가 누구예요? 침팬지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침팬지와 유형관계가 더 가깝다라고 우리는 해석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해되실 거라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바로 뭐다? 계통수다라는 거고요. 그럼 이런 계통수를 작성할 때는 아까 걔들 근거 자료가 뭐라고 했어요? 뭐라고 해서 아까 생물이 지나온 역사를 바탕으로 써야 된다고 했잖아요. 역사가 있어야 되고 이런 역사가 근거가 돼야 되는 거고 그럼 이 근거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구체적인 어떤 결과값이나 자료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 자료들은 무엇을 이용하느냐? 일단 옛날에 썼던 거예요. 형태와 발생,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발생되는지 그 생겨먹은 것들로 했고요. 두 번째는 지리적인 분포도 얘기를 했었고요. 근데 오늘날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게 뭐냐면 DNA 염기서열 자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옛날에는 형태와 어떤 발생적 측면에서 분류했었는데 DNA 염기서열 분석이 들어오고 나면서부터는 이 분류 관계가 변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분류 관계가 변화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또 그렇다고 해서 DNA만 무조건 믿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복합적으로 사용되어서 분류를 하고 있다. 계통수를 작성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들아 지금까지 우리가 분류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걸 배웠어요. 그래서 분류가 무엇인지, 분류군은 또 무엇인지, 그리고 분류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분류군이 종이라는 것도 알았고요. 그리고 종의 이름을 쓸 때는 학명으로 쓴다. 학명, 이명법으로 한다라는 것까지. 또 계통수라는 것을 나타내서 우리가 좀 더 유형관계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8단계 분류 단계가 있어서 종속, 과목, 강문, 계로 분류 단계가 있다라는 거. 뭐 이렇게까지 여러분들 배웠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 뭘 배울 거냐면 3역 6개의 분류 체계를 배울 겁니다. 이건 뭐냐면 오늘날 이제 과학자들이 앞에 막 이런 것들을 이론들을 바탕으로 이제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발견한 생물 종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발견하지 못한 종이 너무 많아요. 하지만 지금까지 발견한 종들은 이 사역 6개의 분류 체계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배워볼 건데 이미 수업이 25분이 됐어요. 더하면 사실 안 될 것 같아요. 사실 쌤이 이거 찍었는데 이거 찍고 나서 봤더니 지금 또 15분이에요. 그럼 40분 수업이 되는 것 같아서 욕먹을 것 같아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고생 많았어요. 빠이빠이. 뿅.